아디다스는 리복을 인수하고 15년 만에 다시 매각을 했어요. 아디다스가 리복을 인수할 당시 30억 유로, 하나로 약 4조 1천억 원에 인수를 하고 15년 후 미국의 어센틱 브랜즈 그룹에 2억 달러, 약 2조 9,100억 원에 매각을 했단 말이죠. 15년의 돈의 가치를 배제하고 봐도 약 1조 2천억 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인데, 인수 당시 세계 스포츠 시장의 양대 산맥, 미국의 나이키와 독일의 아디다스. 독일의 아디다스는 어떤 계획으로 리복을 인수하게 됐는지, 유럽의 거대 스포츠 브랜드가 15년을 함께하다 엄청난 손해를 보며 결별을 선언한 과정을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각 브랜드들을 알아볼게요. 독일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BMW, 벤츠, 라이카 등 기술과 관련된 단어들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독일이라는 나라에 걸맞게 아디다스의 창업자인 아돌프 다슬러의 아버지는 신발 공장의 공제 기술자, 어머니는 세탁소를 운영하셨어요. 운동을 좋아하며 운동선수였던 아돌프 다슬러는 자연스럽게 섬유 가공, 신발 세탁, 재단, 재봉을 터득했고요. 아돌프 다슬러는 운동만 했다 하면 운동화가 너무 쉽게 닳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무슨 환경이라고 했죠? 닳아버리는 신발을 연구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돌프 다슬러는 혼자 운동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매일 만들기만 하면 뭐 할까요? 팔아야죠. 그 판매를 전형적인 사업가 체질인 형 루돌프 다슬러가 맡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선수들을 위한 신발을 만들기 위해 아돌프 다슬러는 더 가벼운 신발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 루돌프 다슬러는 선수와 트레이너들을 직접 만나 성능을 테스트했다고 해요. 훗날 다슬러 형제는 다슬러 형제 신발 공장을 설립하고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는 올림픽, 1936년에 열린 베를린 올림픽에서 독일 선수들 대부분이 다슬러 형제의 신발을 공급받았었어요. 당시 최고의 육상 스타이자 미국인이었던 제시 오원스에게 자신의 러닝화를 보여줬고, 그 러닝화로 금메달을 4개나 따면서 신발 또한 집중이 됐어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사업이 어려워지며 이 둘의 싸움으로 회사가 나눠지면서 모두가 아는 두 회사가 탄생해요. 아돌프 다슬러는 자신의 별명인 아디다슬러의 아디와 다슬러의 다스, 6글자를 합쳐서 아디다스를 설립하고, 형 루돌프 다슬러는 푸마를 설립하게 됐어요. 지금 러닝화를 보면 당연스럽게 스파이크가 박혀있지만, 그 스파이크가 달린 러닝화를 처음 만든 게 리복의 전신 JW 포스터 앤 손스의 설립자 조셉 윌리엄 포스터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영국 브랜드였던 리복은 놀랄 수 있지만, 아디다스의 설립자인 아돌프 다슬러가 태어나기 전인 1895년 JW 포스터 앤 손스로 시작하여 1958년 사명을 리복으로 변경했어요. 아디다스에 인수되기 전까지 영국 국기인 유니언 잭이 항상 있었다고 하는데, 영국의 지역 볼튼의 육상 선수였던 JW 포스터는 더 나은 성적을 위해 못이 박힌 러닝화를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러닝화는 다른 선수들에게도 제공을 해주며 엄청난 기록 향상을 했고, 포스터 디럭스 스파이크는 최고의 러닝화가 됐어요. JW 포스터는 러닝화에 그치지 않고 선수들에게 딱 맞는 신발들을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도표를 개발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외국에서도 똑같았나봐요. 포스터 디럭스 스파이크가 엄청난 성장세를 이루자 다른 업체들도 다들 달리기를 위한 신발을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경쟁을 시작했어요. 1933년 JW 포스터가 사망한 이후 두 아들 제임스와 존이 물려받고 손자까지 합류하며 1958년 가장 빠르다는 아프리카 가질류의 이름을 딴 리복이 탄생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 1979년 국제발람회에서 리복을 본 미국의 아웃도어 장비업자가 미국 내 판매권을 획득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며 미국에서 상장까지 한 회사가 됐어요. 스포츠 브랜드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던 나이키는 1964년, 아디다스는 1924년에 설립된 걸 보면 유일하게 100년 이상 된 스포츠 브랜드예요. 그런 리복이 왜 인수가 되고 매각이 됐을까를 살펴보면요, 앞서 본 것처럼 아디다스와 리복은 유럽에서 스포츠화로 시작을 한 회사예요. 당시에 광고의 중요성을 알던 나이키가 엄청난 성장을 하던 중이었어요. 나이키의 성장 배경을 짧게 보면 독일 아디다스가 자국 내에서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에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회사에서 일본의 오니치카 타이거의 신발을 수입해서 팔다가 1971년 자체 생산을 시작하면서 나이키가 탄생됐거든요. 선두주자인 아디다스를 추월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는데, 일담으로 나이키 본사에서 아디다스 운동화를 신은 직원은 양말을 신고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미국의 조깅 그리고 피트니스 붐이 일어났을 때 역시나 빠른 대응으로 성장 곡선을 가파르게 그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아디다스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역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회사라 그런지 조깅과 피트니스를 스포츠로 보지 않았는데,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점유율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잖아요. 힙합의 전설적인 그룹 런DMC가 파이어버드 저지에 슈퍼스타를 신고 활동을 하면서 언더그라운드, 스트릿의 아이콘이 돼요. 2005년 당시 나이키는 세계 스포츠화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미국 내 스포츠화 시장 점유율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미 스포츠용품 산업협회에 따르면 나이키의 점유율은 36%, 아디다스는 8.9%, 리복은 12.2%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나이키에 비해 한참 밑도는 둘의 점유율을 합쳐도 20%가 살짝 넘지만, 미국 밖에서 아디다스의 축구화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축구에서만큼은 우리가 1위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호날두를 내세운 나이키에게 이 자리까지 뺏기게 돼요. 딱 그 당시가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하던 시기였거든요. 나이키는 저스트 두잇을 외치며 세계 시장을 잠식하는 중이었고, 아디다스는 미국에서처럼 패하지 않으려면 나만의 수단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디다스도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워요. 그렇게 나온 슬로건이 Impossible is Nothing이에요.
또한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을 일궈온 아디다스는 신발 무역회사에서 시작된 나이키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슬로건도 기술력도 아닌 비장의 카드가 필요했을 거예요. 1등을 이기기 위한 2등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디다스가 선택한 방법은 3등과 힘을 합치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디다스는 한화 약 4조 1천억 원으로 리복 인수라는 카드를 꺼냈어요. 여기에 영국 볼튼의 리복의 본사를 미국 매사추세츠 켄트로 옮기면서 나이키와 본격적인 대립 구도를 잡았어요. 이때 드는 의문은 리복이 그렇게 큰 회사였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1980년대 초부터 최초 여성용 에어로빅과 프리스타일이 히트를 치고 농구가 붐일 때 펌프라는 신발이 나오면서 판매가 잘 되고 급성장을 거듭했다고 해요. 그렇게 아디다스는 리복 주가의 약 34%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인수했다고 했어요. 아디다스가 리복을 인수하면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유율 20%대의 브랜드를 완성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에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의 스티븐 그레이 스포츠 마케팅 교수는 나이키와의 경쟁적 관점에서 아디다스와 리복의 입지가 명백히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북미의 4대 스포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미식축구의 NFL, 야구의 MLB, 농구의 NBA, 아이스하키, NHL. 리복은 여기저기 다 찔러보기 시작해요. NFL 스폰을 시작으로 NBA, NHL까지 진출을 하고요. 플로이드 메이웨더, 샤킨 오닐 이 선수까지 스폰을 해줬어요. 뒷말은 많았지만 UFC까지 후원을 하고 크로스핏까지 후원을 하고 있죠. 정말 여기저기 다 찔러봤지만 2017년 이후로 4대 스포츠는 모두 아디다스로 넘어갔어요. 여담으로 1989년 국내에선 배우 우정원 씨가 출연하는 리복이 의자를 타는 광고로 인해 당시 중고등학교에 남아나는 의자가 없었다고 해요. 리복은 역동적이다라는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줬고요. 한국에서도 전남 드래곤즈, 전북 현대모터스, 현대 유니콘스를 후원했어요. 리복의 형이 된 아디다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디다스는 패션을 위해 디자이너를 영입하기 시작하고 축구 시장을 되찾기 위해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벤투스, 올림피아코스 FC와 계약을 맺고 세계 최정상 클럽을 모두 스폰하는 브랜드가 됐어요. K리그의 경우에선 FC 서울, 부산 대우 로열즈, 안양 LG 치타스, 부천 SK, 천안 일화 천마, 수원 삼성 블루윙즈, 부산 아이파크, 울산 현대 등과 공식 스폰서 계약을 맺었고 특히 수원 삼성 블루윙즈는 아디다스 본사에서 직접 제작을 해줬고요. 1977년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팀의 첫 유니폼 스폰서가 아디다스였던 걸 혹시 아시나요? 이쯤 되면 잊혀진 것 같지만 아디다스 하면 기술력의 독일 기업이잖아요. 3년에 걸쳐 신소재인 부스트폼을 개발해 론칭을 했어요. 그 결과 아디다스는 북미 지역의 점유율을 빠르게 회복하며 영업이익이 219%나 증가하는 기록적인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 리복은 미국 시장에서 프로스포츠 후원 중단과 동시에 아디다스 대미 확장 정책에 밀리면서 점점 하행 곡선을 타기 시작했어요. 미국 시장의 점유율 회복을 위해 인수됐던 리복, 지속된 매출 하락으로 기업 가치가 약 1조 원까지 하락을 하고 거기에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로 인해 2020년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4%가 급감했다고 해요. 아디다스는 카니 웨스트, 비욘세, 퍼렐 윌리엄스 같은 파트너가 생기면서 자회사가 필요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아디다스의 주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빨리 처분하라는 요구들이 엄청났겠죠. 그렇게 매각 절차를 거치면서 나타난 미국의 개발 유통기업으로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파산할 위기의 브랜드를 인수하는 어센틱 브랜즈 그룹의 25억 달러, 한화 약 2조 9,100억 원에 매각이 돼요. 리복의 새 주인 어센틱 브랜즈 그룹이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공동 투자한 종합 마케팅 업체로 미국의 브룩 브라더스와 스파이더 등을 인수한 업계에서도 큰 손이고요. 리복에 후원했던 NBA 스타 샤킬 오닐이 대주주로 있는 곳이에요. 샤킬 오닐을 품고 있던 리복이 상황이 역전돼서 반대로 샤킬 오닐의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센틱 브랜즈 그룹의 대표는 아디다스 주도하에서 할 수 없었던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어요. 직원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보여주고 무엇이 하고 싶은지 말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전 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 라이센스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2021년 미국에서의 스포츠 브랜드들이 성장은 상반기 동안 36% 증가한 것에 반해 리복은 76%가 증가를 했어요. 전년도 매출 하락의 영향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영국 회사가 독일 회사에 인수가 돼서 미국으로 본사까지 옮겼는데 그 기업을 다시 미국 기업이 인수했어요. 벌써부터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는 리복. 다시 한번 리복의 성장을 기대해 볼 법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